네, 2월 임시국회 추경 심사 시작하죠. 추경 증액 규모, 처리 시점, 재원 조달 방법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큽니다. 이 동상이몽 속에 험로가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 과잉 의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김혜경 방지법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이것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첫 사자 대선 TV 토론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관전평 좀 해주세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예. 지도자다운 넘넘한 모습, 어허. 그리고 또 뭐 덤지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다운 그런 어떤 그 자세, 품위 이런 예. 것들이 국민들에게 느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총 4명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예. 제가 듣기로도 뭐 여러 기자분들 또 뭐 여러 여론조사 관계자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네.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시 봤다. 뭐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얘기가 많이 구두로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끝나고 나서 그 모든 후보분들이 다 똑같이 이거 2시간 너무 부족했다. 다들 같은 말씀하셨어요. 아쉽다고. 아마도 그러면 그 법정 토론 그 전에 또 뭐 추가로 이 다자 토론하는 것도 뭐 다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야 예. 이 토론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 또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각 후보의 선택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그걸 잘 어필하느냐, 그거는 선거 전략의 문제니까요. 예. 그것이 무조건 토론만이 능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요. 아하. 그거는 각자의 그 선택에 맡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께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제일 잘하셨고 2등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2등. 글쎄 뭐 2등 누구라고 다른 당을 평가하는 것은 그 예.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국정감사에서 다 밝혔다. 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의혹은 제대로 밝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은폐되고 숨겨져 있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뭐 김만배니 이런 사람들 그 법정 여러 가지 진술들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이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죄가 되느냐? 이재명은 왜 죄가 안 되고 내만 죄가 되느냐? 이런 식의 항변을 했다는 기사도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밝혀졌다고 하는지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닌데 예. 저는 매우 황당한 그 동문서답을 하더라. 그만큼 답변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양자 토론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제 분위기 보니까 특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좀 제대로 붙어 보기도 전에 좀 끝났다. 이런 느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사자 토론이 되는 데다가 토론의 주제도 시간별로 딱 제한해 놓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서 뭐 각종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양자 토론 논의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건 것은 조건입니다. 아니 무제한 토론하자. 조건 없이 토론하자. 라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고 무슨 제목을 달아야 되고 뭐 시간 발언의 주제를 다 정해야 되고 아니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다면 특히 자료를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자료는 각종 이재명 후보가 결제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요. 그리고 대장동 의혹 포함해서 뭐 백현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산건설인가요? 두산그룹에다가 수천억의 지금 특혜를 준 그런 토지 용도 변경 상태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에 대한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표를 딱 그려서 제시를 하면 눈에 금방 들어오지요. 국민들이 볼 때 복잡한 관계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국정감사할 때 이재명 후보는 도표 다 들고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그랬죠. 도표를 수없이 많이 제시했습니다. 자기는 다 들고 제시해 놓고 아니 상대방하고 토론할 때 상대방 가져오지 말라.
아니 그건 너무 쫀쫀한 모습 아닙니까?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뭐 제가 좀 여쭤볼 질문이 많아서 이제 추경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2월 추경 국회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내놓은 추경의 액수 이제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그 공감대를 형성한 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당초 정부가 추경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난 직후에 예. 정부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을 이런 내용이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걸 전달하겠다. 이것이 추경이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완전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하게 그냥 시혜성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 조치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고 영업을 제한받은 것에 대한 손실의 보상이란 말이죠. 그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손실의 보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 이것을 추경안에 담아달라고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그 요구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정부가요. 설명을 하겠다는데 설명하는데 안 오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가겠다 그랬습니다. 바쁘시다고 하니까 제가 가겠다 그랬더니 그때서도 차관을 보내서 왔더라고요. 예. 아니 바쁘시면 못 오신 분이 또 사람을 보낸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안을 담아오라고. 네. 근데 하나도 단돈 1원도 안 담아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요. 그래서 차관이 나중에 설명하러 왔어요. 추경을 제출한다고 하면 설명이 왔기에. 예. 아니 내가 분명히 당신에게 만나서 이런 걸 담아오라 했는데 한 푼도 안 담아올 것 같으면 야당은 그럼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가 아니냐. 국민들이 아픈 것을 지금 어떻게 인지 야당이 거들어드리겠다는 단돈 1원도 안 담아오고 여당하고만 짬짬이를 밀실에서 쑥덕쑥덕 한 다음에 어느 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 어느 게 투표에 도움이 될지 그것만 계산하고 온 것 아니냐라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지금 그런 겁니다. 예. 그 이 차관은 뭐라고 답하던가요? 그랬더니 뭐 대답을 못하죠. 제 말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그 차관에게 그랬습니다. 네. 아니 당신들 이거 선거에 매표하기 위해서 여당하고 짬짬이 한 거 아니냐. 제가 대놓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못하더라고. 답변할 게 없죠. 사실이니까요. 예. 예산실장도 같이 오신 거예요? 물론 같이 왔죠.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 날이 공직선거운동 시작되는 그 날인데 그 전에 추경안 처리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출한 추경안이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손실보상에 모자라는 액수가 너무 커서 이 수준은 안 된다. 기왕에 추경을 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제출한 것에서 한 32조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다. 약 한 46조쯤 될 텐데요. 그 정도의 추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그 재원에 마련해 가는 것인데요.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의 재원에는 단돈 1원도 제출의 구조조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출 항목을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다 들고 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도 경영 위기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사주가 무엇을 출연을 하고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필요하다면 계열기업을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600조가 넘는 607조쯤 된다 그러는데요. 608조쯤 되는데 금리 예산 이거 단 한 푼도 안 줄이고요. 지출하는 거를 그대로 비드를 얻어서 하겠다고 들고 온 겁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지만 1998년도에 했던 추경은 정부가 총 12조 5천억 정도의 추경을 들고 왔는데 그중에서 약 70% 정도를 기존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 지금 불효불급한 예산들 한국판 뉴딜 사업 한다는 게 34조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요. 그 불효불급한 것들 많거든요. 그 줄이면 되죠. 태양광 사업이니 뭐니 하는 거 쓸데없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공공부문에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겠죠. 가령 그 공공부문의 각종 일반 수용비나 업무 추진비, 국외 예비 이런 것들 줄이기 위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쓸 거는 다 쓸 테니까 비도 얻어서 하세요. 라고 추경을 들고 온 거죠. 특히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책임을 지는 그 채무도 아닙니다. 몇 달 남았다고요. 이 채무는 전부 다음 정권에서 갚는 것이고 결국 미래 세대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쓰는 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빚만 얻어서 계속해서 이 선거용 표를 시간 것을 예산을 짜겠다고 하니 그러니 문제가 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해라. 적어도 98년도에 짰던 일회 추경안처럼 그 정도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가져와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을 짜야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재원 그 마련안을 가져온다 그러면 뭐 15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상황이면은 국민의힘에서 만약 반대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뭐 강행 처리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추경이 속도가 생명이다 그래도 말씀하셨다는 얘기 듣고서 제가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아니 이 추경안은 이번에 담아온 추경안 중에 상당 부분은 작년 연말에 11월, 12월에 저희들이 그 예산안, 금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안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그 2022년도 예산에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예산,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돈 없다 그랬습니다. 재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급하다고요. 추경이 속도가 생명이라고요. 아니 본 예산에 담았으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말장난하는 것을 언제까지 대통령이 반복할 거냐. 대통령에게 생색나는 일일 때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뒤에 싹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부하나 대변인 시켜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런 전형적인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주제를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그 이른바 의전 논란 있지 않습니까? 과잉 의전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를 어제 고발했죠. 예, 고발했습니다. 고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정도 상황을 넘어섰다.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고의범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이 정육점도 아닌 정육식당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한 30km 좀 도청에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도청청사에서요. 30km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걸 샀을까? 식당도 아니고 정육점도 아니고 정육식당. 아마도 지금 추측하기로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다 그러면 이거 뭐 회식 비용, 식사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육점에서 식사 제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육점인 역할을 같이 하는 식당, 정육식당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그 법인카드는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 그리고 그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그리고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이런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침에 위반되니 개인 카드로 미리 결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좀 점심시간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카드 깡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의혹이 만약 아마 사실 같아 보입니다만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계획적이고 고의적이다.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김혜경 여사가 몰랐다,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고 한다는 건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특히 이분을 채용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 본인입니다. 부인이 채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봉급 받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이유도 없이 채용을 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채용을 했다가 특히 별정직이라고 한다는데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이 사람을 임명하시오 하면 이렇게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공채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추천했다는 의미인데 무슨 목적으로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맡기 위해서 채용한 것인지 뻔한 일인데 아니 그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김혜경 여사 수행하고 시중하고 뭐 이게 뭐 배달의 민족인가요? 뭐 배달하는 일 맡겠다 한다면 이거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요. 그런데 그걸 마치 모르고 한 것처럼 그렇게 딱 시침을 뚝 떼고 경기도 감사관실에다가 감사 요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참으로 황당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지금 그 경기도의 시장을 하고 있는 분도 이거 진짜 말장난이다.
경기도 감사원은 다 이재명이가 씹은 사람들이고 임명한 사람들인데 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